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한제국의 수립과 독립협회 활동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 조선인데 대한제국? 아닙니다. 예,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면 대한제국, 제자는 이제 황제 제자예요. 이제 황제정을 선포를 해서 고종이 스스로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 나름의 개혁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독립협회 세력은 대한제국의 황제정과 그리고 근대화 사업에 어떻게 태도를 이제 보였으며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거 마인드맵 오늘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배웠습니다. 이모군란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부 을미개혁까지 저희가 이제 배웠고요. 오늘 여기 이제 독립협회와 이제 광무개혁, 황제개혁인 이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82년이 이제 이모년이었고요. 이때 이제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모군란이다라고 배웠고요. 그다음에 1884년에 있었던 이제 갑신년에 있었던 정치적인 변란이라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 소수 엘리트로부터 시작했던 위로부터의 개혁 운동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정변, 쿠데타였다.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끝나게 돼서 갑신정변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때 요 인물들이 다시 이쪽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배울 이제 독립협회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재필이에요. 그래서 당시 갑신정변에서 실패를 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백성들한테 신임을 얻지 못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요. 미국에부터 이제 다시 귀국을 한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요 흐름 때문에 요거를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1894년은 어마어마한 해라고 얘기했죠. 이제 가보년이었는데 가보농민운동 혹은 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동학농민운동이 1차와 2차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먼저 동학농민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희가 반봉건 반외세라고 했는데 자, 1차 봉기가 주로 반봉건의 성격을 띠었다면 2차 봉기는 반외세의 성격을 띠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봉기는 이제 고군도 조병갑 때문에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의 학장 때문에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그 안핵사 이용태가 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민 책임론을 이제 묻게 되니까 백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봉기를 하게 됐고 황투현전투, 황룡천전도 모두 다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동학농민운동,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주성, 전라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주성을 이제 함락을 시켜버리고요. 그래서 요 사태를 이제 지켜보던 이제 민비와 그리고 이제 고종이 이제 청나라한테 이제 원군을 요청을 하니 이제 청나라가 이제 파병을 했고 그리고 일본도 동시에 파병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텐진 조약이라는 이 조약 때문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이제 화약을 했습니다. 평화로 이제 평화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럼 야 우리가 우리 지역만큼은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집강소, 농민자치개혁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전개혁안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강소가 설치가 되고 이제 전조약을 통해서 농민들이 이제 스스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가지를 않았죠. 그래서 2차 봉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동학의 이제 남접과 북접 일종의 이제 조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과 그리고 이제 광군과 일본군과 광군의 그 콜라보레이션에 맞서 싸웠지만 우금티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주 우금치에서 이제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 끝나게 됐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저희가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가보개혁은 1894년에 있었던 건데 가보년 을미년 1894년 1895년 이제 가보개혁은 이 와중에 계속 이제 진행은 됐던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개혁이 진행이 되었던 건데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흥선대원군과 함께 궁국기무처라고 하는 개혁 기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보개혁을 했죠. 말이 갑자기 좀 헛나오는데 가보개혁을 했고 그리고 요때 했던 주요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라 그랬어요. 이제 도량령을 통일하고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이의가 신분제가 요때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과부의 재운이 허용됐다라는 게 1차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2차 가보개혁은 이제 홍범 14조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종묘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청해 종주권을 부인해서 이제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고 했다는 점. 왕실과 국정의 사물을 분리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문벌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다라는 노력이 홍범 14주에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자, 이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을미사변으로 이제
그 일본에 이제 만행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모라고 하는 이제 민비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을미개혁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게 바로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성립된 내각이 이제 양력도 사용하고요. 이제 단발령도 시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발령인데 단발령은 사실 그 일본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던 거냐면 위생에 좋다. 그리고 활동하기 편하다라는 이유로 단발을 강요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내면은 한국의 전통을 끊어가지고 민족 정신을 좀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일일병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항일일병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고종은 악원파천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악원파천. 2896년에 1896년 2월 여기 이제 을미개혁이 끝나는 이 시점에 고종이 이제 왕태자 등과 함께 일본이 감시하고 있는 그 경복궁, 경복궁은 이제 일본에 이제 손아귀에 있으니까 거기를 탈출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 파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열강 침탈은 더 많아지게 돼요. 그 최악 대우 때문에 모든 나라한테 최고의 혜택을 약속하는 그 대우를 이제 해버리는 바람에 열강 이권 침탈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앞에 것만 설명하는데 한 6분이 지금 걸려버렸네요. 자, 오늘 배울 이 대한제국의 소립과 독립협회 활동 그 연장선에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까 이제 갑신정변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갑신정변에 실패한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한 누구? 필립 제이슨, 바로 이제 서재필에 의해 가지고요. 귀국한 서재필이 순한글판과 이제 영문판으로 독립신문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독립신문을 발행을 해서요. 아이고, 잠시만요. 독립신문의 특징이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었다는 점, 이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한글이 있었느냐? 국민들을 계몽시키려고. 그러니까 당시에 갑신정변 당시에는 그 백성들한테 지지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화파 지식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백성들이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고 백성들이 힘을 밀어줘야만이 이게 개혁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을 발간을 한글판과 이제 영문판으로 해서 이제 대중적인 계몽 운동을 펼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896년에 이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는 이제 독립문이라는 걸 이제 만들려고 해요. 이제 독립문은 사실 의미가 뭐냐면 애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는 게 이거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냐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이제 독립문을 이제 세우자라고 하는 뭐 독립문 건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독립문 건립 추진위원회가 만든 게 바로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 사실 독립신문이 먼저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 서재필이 정부 지원, 그러니까 고종의 지원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만들어진 최초의 이제 민간 신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독립신문 만들었고 이 독립문 만들려고 하니까 그 독립문 건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독립문 추진위원회가 독립협회를 이제 설립하게 됐던 거고 만들어가지고 독립문을 이제 만들게 됐던 거예요. 순서로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이제 뭘 했느냐? 어, 저기 독립문 만들었던 것도 그렇고요. 독립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근대적 개혁을 이제 촉구하는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개 토론회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공개 토론회로 이제 유명한 게 바로 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는 이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우리 황제여 이제 지금 그들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만민,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모였다라고 하는 건데, 러시아가 이제 저령도 조차를 하려고 하는 거를 막아요. 이게 뭐냐면, 저령도라고 해서 이제 부산 앞바다에 있는 그 섬이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여기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빌릴 조차거든요. 이제 말이 빌린다는 거지 사실 거기를 맘대로 와가지고 이제 쓰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안 해주지도 못하고 되게 애매한 입장이었는데 만민공동에서 야 그건 아니에요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 러시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봐봐요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라고 해서 그걸 저지시켜요. 그래서 이제 만민공에서 이걸 저지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그러면 러시아에서 얘기를 좀 가만 좀 이어가 보면요. 자, 여기 봐봐. 아까 아관 파천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다 그랬죠. 근데 한 이제 1년여 만에 다시 이제 경운궁, 지금의 이제 덕수궁으로 이제 고종이 돌아옵니다. 황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제가 경운궁을 황국하게 된 것도 사실 이제 독립협회의 공이 좀 커요. 근데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황궁한 후에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면서 나름의 개혁을 또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했던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인데요. 자, 이 얘기를 다시 이제 독립협회 쪽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만민공동회는 처음에는 말 그대로 민이에요, 민. 백성 민이에요. 그래서 어, 자주독립국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 입장에서 이제 말 그대로 독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주독립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했을 때 이게 비로소 이제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 그런 지금으로 치면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 러시아의 조량도조차도 이제 막아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이제는 야, 우리 백성들만 노력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네도 같이 해야지. 그래서 응, 관리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대작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관리와 민이 함께 이제 공동회를 열게 돼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에 모인 사람들이 러시아 이권 침탈도 비판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헌의육조를 이제 채택을 합니다. 헌의육조가 뭐냐면요, 이 헌자가 이제 드릴 헌, 바칠 헌, 뭐 헌신할 때 그 헌자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뭐 헌정하다 할 때 막 그런 헌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견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종한테. 그래서 이제 헌의육조를 보면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여기 있다. 헌의육조를 보시면은 외국인한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왕권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야, 관민 우리 백성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너네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죠. 좀 뭔가 주도권이 이제 민한테 간 게 좀 느껴지죠. 그리고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천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너네 뭐 저기 최국 대우하면서 우리나라 이권 같은 거 많이 뺏기고 있는데 그럴 때는 각 대신과 중천 의장이 합동 날인해서 이제 시행을 해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이제 같이 지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정관하다. 탁지부에서 이제 관할을 일원화 해서 관할을 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한테 공표할 것.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세금 어떻게 썼는지 국민이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는 너네 우리한테 알려. 그런 거고요. 그리고 피고 인권 존중할 것. 피고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것도 이제 여기 등장을 하게 됐던 거예요. 꽤나 많이 나갔어요. 꽤나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헌의육조를 이제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뭐 입헌군 주제를 지향을 하고 그리고 재정에 일어나 탁지부를 중심으로 했으며 피고권을 이제 피고의 인권을 이제 존중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관민고동에 가진 그 의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요. 관민공동회는 여전히 입헌군 주제를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독립협회는 물론 이제 지금 백성들의 참여가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 서재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공화제로 하면 좋긴 하겠으나 일단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헌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먼저 세운 다음에 군주를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절대군주제보다는 왕권은 좀 약화되었을지 모르지만 공화정보다는 그래도 이제 황제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을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민권, 그 백성들의 이제 권리가 이제 좀 넓어지는 그런 이제 의의를 이제 가졌지만 다만 한계는 뭐냐면 계속 누구만 패냐면은 러시아만 패요. 그러니까 어, 러시아가 아닌 열강한테는 따로 뭐 얘기를 하지 않아. 여기 공동회에서 여기 독립협회에서 보면은 서양 열강 요구한 이권에 대해서는 크게 좀 반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만 자꾸 좀 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일본으로는 오히려 쌀 유출을 좀 장려하게 되면서 농민층보다는 주로 지주층 위주의 경제 정책을 하게 되면서 여기 좀 백성들 전체한테 좀 그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도 좀 있습니다. 자, 이게 한계인데요. 그러면은 그와 별개로 이루어졌던 그와 함께 이제 연계하여 이루어졌던 광무 개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입헌군 주제를 이제 지향을 했잖아요. 입헌군 주제를 지향했는데 이제 모함을 받습니다. 모함을 받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관민공동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랑 같이 정부 주요 이제 관리들이 이제 오게 됐는데 정부 관리들 입장에서 뭐야? 백성들 쟤네 원래는 이제 지배를 당하는 애들이었잖아요. 피지배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를 하는 층이 자신들이었고 얘네는 이제 피지배계 층인데 얘네가 마치 지금 이걸 주도하는 게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나대다가는 결국은 우리의 권리도 좀 사라질 수가 있겠는데? 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이제 싹 트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고종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이 허니욕조를 이제 받아들고 오케이 콜이라고 했는데 금방 또 태도를 바꿔버려요. 보면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여기 있다. 자, 고종은 마치 독립협회 요구를 수용하는 듯 했으나 곧 태도를 바꿨다. 네, 보부상단체 황금협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독립협회를 해산해버렸다라고 했는데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 정부 관리들이. 왜냐하면 지금 쟤네가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입헌군 주제가 아니에요. 공화제예요. 그래서 얘네가 결국에는 왕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왕은 여기 태도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협회 회원들을 이용해가지고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파 관료들이 그 독립협회가 자꾸 황제를 폐위하려고 한다, 공화정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모함을 했던 거고, 고종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강제 해산을 해버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립협회의 정치참여운동은 민권운동의 폭을 확대한 공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의의가 있고 여기는 그 러시아한테만 뭐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 한계를 이렇게 적어놨던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독립협회가 해산한 이후에 그럼 고종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 이렇게 개혁운동 안 할 거니? 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고종도 개혁은 하고 싶었어요. 개혁은 하고 싶었는데 단지 주인공은 나야 나. 황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중심이 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고종은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반포를 해서 이 황제 중심으로 이제 권력을 이제 권력 구조를 이제 확립하고요. 그리고 부국강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근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광무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이제 한자로 써져 있는 게 이제 구본 신참입니다. 구본 신참. 이게 뭐냐면요. 구본 이제 옛구자거든요. 옛것을 이제 본보기로 해서 옛것을 이제 지키면서 신참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그 문서를 보게 되면 황제권을 굉장히 이제 강화했다라는 게 이제 보여요. 그리고 그 원수부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국가 원수라고 하면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부서를 따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구본이에요. 구본의 관점에서 있었던 개혁이 황제권을 강화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국방력 강화를 하려고는 했으나 실제로 뭐 힘이 약했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는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외사의 이권 침탈을 철저하게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황제야라고 얘기를 했으나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런 느낌. 네, 하지만 그 의의는 단기간에 큰 변화를 하기에는 이게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황제라고 하는 칭호는 청나라 이제 중국만 이제 사용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호라고 하는 걸 쓰는 것도 그러니까 그 독자적인 연호,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연도 같은 걸 이제 쓸 때도 이제 광무일년 뭐 이렇게 쓰듯이 연호를 이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무년에 이제 그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써서 이제 개혁을 했다 이제 광무개혁인데 그래서 그런 의인이 있어요. 이제 구본, 이제 옛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황제 중심 체제, 왕 중심 체제를 지키려고 했다는 이제 구본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참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이제 도입을 많이 합니다. 이때 했던 가장 큰 이의가 뭐냐면 바로 양전 사업이에요. 양전 사업. 측량을 한 겁니다. 밭전. 밭에 대해서 측량하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게 토지를 근대적인 방법으로 측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 문서, 이제 지게를 발급을 한 겁니다. 이 토지 문서를 이제 발급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서양 주도의 그 기술로 이제 측량을 통해 가지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땅 문서 지금 이제 땅 문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은 너네 땅, 이 땅은 너네 땅, 여기서부터 여기 너네 땅. 그래서 그럼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너가 세금을 내라고 해서 이제 재정을 확보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상공업도 많이 진흥했고요. 그리고 서양 기술이나 이제 기계를 많이 도입을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양반 관료 출신은 아니었으나 이제 고종황제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이용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근대화 사업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기술, 기계, 뭐 전차, 철도 뭐 이런 것들 되게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뭐 광산 개발도 이때 이제 주로 이루어지게 됐고, 뭐 회사도 설립하고 은행도 설립하고 그랬던 겁니다. 참고로 이제 경인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
서울, 경제, 인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였다라는 점. 그리고 실업학교, 외국어학교, 무관학교 이런 것들도 이제 세워가지고 근대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이제 각종 학교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구본 신참이라고 하는 게 광무개혁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구본 황제를 이제 표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단지 한계는 요거에 국방력도 여전히 강화되지 못했고 외세 침탈 이권 침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처단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 요게 바로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황제권과 광무개혁까지 배웠는데요. 배운 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있었던 거, 갑시는 장면이죠. 동학농민군은 전주항 맺어서 집병소 설치했다는 점 기억하시죠? 아까 정권 잡은 개화파 가보개혁 추진하기 위해서 1894년에 임시로 설치한 거 군국 기무처, 그다음에 독립협회와 일반 대중이 함께 모여서 러시아 이권 침탈, 정부 정책 비판하는 집회 반민공동회. 여기 만약에 관이 함께했다, 관리들이 함께했다 하면 그땐 반민공동회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자, 글로벌 요괴타운 정동을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동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동 보면은 진짜 근현대사 사적지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다 사적지야, 다 사적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자, 문제 간단하게 이제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정동 일대 서양식 건물들이 되게 많이 세워진 이유 뭐냐면 일단 조선의 궁궐과 가까웠고 공사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이 경궁에 거주했기 때문에 외교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네, 이거 멈춰서 잠깐 쓰시고요. 그다음에 정동 일대에 있는 근대 건축물 중 하나를 골라서 엑스엑스를 조사해보자라고 했는데 뭐 러시아 공사관을 소개했네요. 을미사변이 있었 이후에 이제 아간 파천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과제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